예, 그러면 이어서 그 준강간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강간하고 강제추행죄는 299조에 있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조, 297조 2, 298조 2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준강간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강간은 뭐라 그랬어요? 강간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간은 내가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반항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게 바로 준강간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관련돼 가지고 객체는 뭐요? 심신상실 또는 환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자, 심신상실, 환거불능이랄 때 심신상실의 심신미약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심신미약은 나중에 보면은 심신미약은 뒤에 나오는 302조에 객체가 되죠. 그러니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299조에서 준강간죄에서는 심신상실만을 말한다. 자, 상대방이 반항을 못하는 상실 상태가 빠지는 거고, 그때 심신은 우리가 마음심자에다가 몸신자를 쓰는 거죠. 우리 10조에서 말하는 그 심신상실할 때 그 마음심자에다가 정신신자를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그 한자를 잘 구별 못하는데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0조에서 심신상실보다 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뭐다? 몸과 마음이 어떤 그 상실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10조에서 심신상실보다 큰 개념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신미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판결을 보시면은 그 밑에 판결 중에 판결의 맨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 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외에도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부를 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그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자기 혼자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런 경우는 중간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판례 중에 하나가, 그래 심신상실을 알겠는데 항거불능이란 건 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닌 사유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 요지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결 요지를 보시면은 그 성폭법 8조에서 말하는 신체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297조, 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요지 두 번째 보시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뭐다?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거불능이란 건 그 어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돼 가지고 184페이지에 그 2009년도 4월 23일 날 선고된 2009도 2001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도 이제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항거불능 상태에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는 뭐냐? 이 판례는 그 판시상 두 번째 보시면 교회의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 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으로 혼란으로 인한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을 인정한 사례라는 겁니다. 즉 교회 노회장이 뭐 주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간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냐를 판단하는데 실제로 그 원래 피해자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했는데 종교의 믿음이 강했던 상태에서 그 뭐 교회 노회장이 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거를 못하게 됐다 했을 때 그것도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행위는 뭐예요? 이런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음 추행하기 때문에 이용하여라는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는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또 그 상태를 간음, 유사성교행위 또는 추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간음 추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용하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한거불능 상태에 빠지게끔 만들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준강간이 아니라 그냥 강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간음 등을 하기 위하여 애당초에 마취제, 수면제, 최면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그거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힘들게 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강간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의 착수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2000년도 판례 하나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 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2000년도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나온 판례가 바로 2019년도에 나온 준강간죄의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관련된 전원배차 판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2018도 16002 판결 전원배차 판결인데 이 판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은 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평석이 많고 뭐 논란이 많은 판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요 정도의 내용, 재판 요지에 나온 요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말고 2019년도 변시 모의고사 3차에 이미 벌써 이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 유형이 나왔었는데 그 재판 요지를 보시면은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해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자, 이 판결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행위자가 인식한 건 뭐예요? 행위자가 인식한 거는 준강간을 인식한 겁니다. 자, 준강간을 인식한 건 뭐예요? 준강간이라는 건 결국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다. 이 사례에서는 한거불능 상태가 만취 상태였다고 생각하죠. 행위자의 인식은 준강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뭐예요? 발생한 사실은 준강간이 아니라 그냥 간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라고 행위자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는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준강간죄에 객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행위자가 뭘 했냐? 간음을 끝까지 했습니다.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강간죄로 의뢰되지 않겠냐? 근데 인식한 거는 준강간이었는데 사실이 만약에 발생한 사실이 강간이었다.
그러면 이제 착오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련돼가 여기선 뭐요? 폭행 협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간음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때는 우리가 강간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사례에서는 뭐예요?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간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은 간음, 이건 뭐가 됩니까?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착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오 문제는 행위자가 인식한 부분과 발생한 부분 두 개가 범죄해야 돼요. 구성요건적 착오는. 자, 근데 행위자가 인식한 것은 범죄였지만 행위자가 발생시킨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건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법원과 그 고등군사법원의 어떤 그런 고심이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군사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고등군사법원에서 인식은 중간간이었는데 실제 사실은 그냥 간음이었다. 처벌 규정이 때문에 처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중간간에 관련돼 가지고 불능미수로 의율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고등군사법원의 검사들이 판단한 거죠. 자, 불능미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불능미수는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발생해야 돼요. 즉 수단 대상의 착오라는 건 수단 또는 대상의 불가능으로 결과가 불발생해야죠. 결과가 불발생하고 어떻게 됩니까?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능미수의 핵심적인 개념. 결과의 불발생. 여기에 위험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가 불발생했냐? 관련돼 가지고 재판을 할 당시에 보니까 결과가 발생했는지 불발생했는지는 언제 판단한다 했습니까? 사후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재판할 당시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행위자는 만취 상태라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재판할 당시에 보니까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라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불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결과가 불발생했고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반인이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은 뭡니까?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은 만취 상태,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이 상태였다면은 일반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 위험설이죠. 행위자의 생각대로 만약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런 결과 발생에 위험성이 있다고, 일반인이 볼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 게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비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만취 상태가 아니었는지는 뭐예요? 그날 피해자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가 평상시에 마시는 술의 양이 있었는데 그 정도 술을 마시고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는데 그날은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자, 범죄 행위자는 그걸 갖다가 취했다고 인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깨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능미수로 봐버리면은 실제로 장애미수와 구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학문적 비판이고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수준에서 이해할 부분은 불능미수 중에서 결과가 불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냥 중간간에 불능미수로 본 거다 하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고 2019년도 3차에 나왔던 변호사 모의 시험도 역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작년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예측한 게 있었는데 뭐 학생들한테 예상하기를 그 정도 수준을 못 벗어날 거라 했는데 역시 그 정도 수준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중간간죄를 넘어서 강간 등 상해치사상죄 결과적 가정범을 보는데 그 결과적 가정범을 보시면 그 본죄의 상해의 결과는 강간 및 강제 추행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밑에 95년도 판례 보시면은 피고인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에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판례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그 상해라는 거, 그 상해 관련돼 가지고는 그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단순히 치유될 정도의 상처다면 우리가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거 관련돼서 94년도 판례가 나오고, 그 94년도 판례보다 더 중요한 판례는 그 2005년도에 나온 판례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5년도 5월 26일에 선고된 2005도 1039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도 역시, 이 판례도 역시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기준이라고 판시상 첫 번째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판결 요지를 보시면은,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판결 요지 두 번째 보면 피해자가 소형 승용차 안에서 강간 범행을 모면하려고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자연 치유될 정도의 상해가 아닌 이상은 상해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강간치상죄라든가 강간치사죄라든가 뭐 좀 더 결과적 가중범위죠. 제가 이제 앞부터 계속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 즉 강간치상죄다. 결과적 가중범이 뭐예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개가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예견 가능성과 관련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피하려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견 가능성이 다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밑에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186페이지 밑에 보면은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강간 행위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예견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결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견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요? 결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86페이지 나와 있는 85년도 판례를 보시면은 뭐 이런 경우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그곳 부근에 있는 사랑방 맥주집 뭐 국제 나이트클럽 쭉 해가지고 하려는데 결국 그 여기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판례가 이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판례는 여기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한 판례로서 85년도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 교재에는 없었는데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로서 93년도 4월 27일 선고된 9.2도 3229 판결이 있어요. 자, 이 판결 관련돼 가지고 역시 이 판결도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대부분이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생긴 그 상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86페이지, 87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도 그렇고 지금 93년도 판례, 추가된 판례도 역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그 여러분 판결 요지 보시면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간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뒷페이지 나와 있는데 밑줄 쳐놓은 게 있는데 그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함께 놀다가 큰 저항 없이 여간방에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그 강간을 시도하면서 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여간방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 있는 때이어서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4층에 위치한 위 방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점임을 아울러 본다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에서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그 행위자 입장에서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치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87페이지에 추가하라고 했던 판례 중에 하나는 범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강간 공모자와 강간 치상죄 공동정범의 죄책인데, 이것도 역시 84년도 판례예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84년도 판결로서 역시 추가 형법 표준 판례로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판결은 뭐냐? 갑을병이 서로 강간을 각자 하기로 공모했어요. 갑은 A를 잡고 을은 B를 잡고 그다음에 병은 뭐 C를 잡고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강간을 했어요. 갑은 A를 잡고 을과 병은 을을 잡고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갑은 A를 잡고 을과 병은 B를 잡고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공모하고 공모에 실제 실행을 했어요. 갑은 얘를 갖다가 A를 강간한 겁니다. 을과 병은 이 B를 갖다가 윤간했어요. 근데 윤간한 애가 뭐요? 상해를 입은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갑은 뭐냐? 갑은 나는 그 B에 대해서 뭐 강간하지 않았다. 나는 A만 강간했다. 근데 A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간 치상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판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문 보시면 공동정범의 경우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 중의 수인을 통하여 범위의 연락이 있고 그 범위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그의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뭐 일반적인 공동정범에서의 공모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1인이 설사 범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또 공소의 1, 2가 피해자들을 데려가 두 사람을 각 별로 강간하자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범행 장소를 유인하여 피해자 공소의 3을 강간하였고 공범자들이 피해자 공소의 4를 판시와 같이 윤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공소의 4를 직접 강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공소의 3을 가늠한 다음 공소의 4를 다시 가늠하려고 눕혀놓고 뭐 입을 맞추자 뭐 못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공소의 4를 가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강간치상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도 여러분들이 강간치상죄와 관련된 판결로서 좀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간 등 뭐 살인치사죄와 관련돼 가지고 쭉 판결이 나오는데, 뭐 강간치사죄나 살인죄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고, 이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이 나옵니다. 302조의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나오죠.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죠. 우리가 299조에서는 심신상실자였는데, 이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가지고 간음 추행을 한 자, 그때도 우리가 미성년자 등의 간음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럼 형법 305조에서의 객체가 13세 미만자를 제외한 형법 305조의 객체가 13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302조에서 말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여기서는 13세 미만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이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심신미약이다. 심신미약자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본 죄에 대해서 이제 위계로, 그러니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그냥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위계나 위력을 써서 간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는 정신 판단 능력이, 의사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계나 위력을 써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계가 무엇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법원 2002도 2029 판결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심신미약자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 190페이지 정도 보시면, 여러분 190페이지에 190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시면 형법 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 간음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즉 미성년자와 관련돼 가지고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한다 했을 때
이 대상이 뭐다? 대상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뭐 해야 됩니까? 가늠한 경우. 이 경우가 302조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계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한테 위계를 써가지고 위계를 통해서 가늠해야 되는데 이 위계는 뭐다? 간음에 대한 위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 행위와 관련이 없는 속임수였다.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90페이지의 그 판시상 판결유지 두 번째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그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 행위 사이에는 불가문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관으로 꼬셨어요. 여관으로 꼬셨는데 여관으로 꼬시는데 위계를 사용한 것이지 간음하는데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위계의 의미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에 보면은 본죄의 위력에 대하여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의미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위력의 의미는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의사를 제압하는 것이라 했죠. 뭐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와 건설에 유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하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폭행 및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위력을 썼는데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어렵게 할 정도였다. 그거는 이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위력을 넘어서 가지고 폭행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었다면은 그 정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행의 의미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그 192페이지에 그럼 추행의 의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판결 요지 보시면은 추행이라 함은 뭐 앞에서 봤던 추행의 의미가 거의 같은 거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그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들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지고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다. 이것은 우리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다음으로 193페이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보호 감독을 받는 그 업무 고용 기타 관계는 아니라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역시 위계나 폭행 협박을 안 쓰고 위계나 위력을 써가지고 간음한 경우에 우리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원한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 자 1항과 2항이 다르죠. 1항은 뭐예요? 자기의 지휘 감독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위력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면 그건 그냥 강간이에요. 근데 그 303조의 2항에 나와 있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은 뭡니까? 위계, 위력 쓰거나 폭행, 협박 쓰지 않고 그냥 간음만 해도 우리가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3조 1항은 피보호 감독자의 위계, 위력 간음죄고 303조 2항은 피구금자 간음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양자의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판례들은 아니니까 한 번씩 봐두시고, 195페이지에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뭐요?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법조문 305조 보시면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이 간음 또는 추행은 뭡니까? 동의를 받더라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7조, 297조 2, 298조, 301조 또는 301조 2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13세 미만자의 동의 여부는 뭐 본죄 성립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13세 미만자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뭐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그 이해에 의한다는 의미와 미수처벌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 판결 요지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합동범과 공범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합동범을 아직 뭐 총론 시간에 배웠는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우리가 합동범 형법상의 합동범은 기본적으로 특수절도, 강도, 특수도주가 있다 그래요. 근데 형법전에만 그렇고 성폭법에 보면 뭐가 있어요? 특수강간으로서 합동범이 있죠. 합동강간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강간죄와 관련돼 가지고도 성폭법상의 합동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 197페이지에 보시면 판시상 보면 그 성폭법 6조 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라는데 198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재판요지 두 번째 봐보세요. 재판요지 첫 번째를 보시면은 그 합동하여 뭐 죄를 범할 쭉 나오는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우리가 형법상으로 바라보는 합동범과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요지 두 번째 보시면은 피고인 등이 특정한 한 명씩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한 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갈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 행위 실행 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3명 다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 라고 보면 판례이기 때문에 이 성폭법에 의한 합동범 성립도 가능하다. 그런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강간과 추행의 죄 뒷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뭐 간략하게 봤는데 강간과 관련된 추행의 죄 뒷부분은 구성요건 체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구나, 무엇이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강간과 강제 추행의 죄까지 마치고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뭐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일이 바쁘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드려요. 그러나 이제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이메일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메일 보고 이해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뭐 제가 필요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전화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명예와 신용, 업무에 관한 죄가 나가는데 다음 주 명예에 관한 죄는 특히나 310조에 나와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위전착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가 위전착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